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병원 부인종양학을 담당하고 있는 조동유라고 합니다. 여러 의공학과 선생님들과 함께 대면을 통해서 같이 부인암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한 특히 부인암을 진단하고 또한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공학과 선생님들과 함께 토의도 같이 하고 좋은 의견들도 공유하고 싶었는데요. 다음에 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대면을 통해서 부인암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편한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암은 가장 크게 자궁암과 난소암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궁암은 자궁 경부암과 자궁 체부에 있는 자궁 내막암, 자궁 육종 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성에서의 10대암 조 발생률을 보면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궁경부암과 난소암은 상당히 하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인암의 발생 빈도를 보면 점차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암의 선별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 등을 통해서 많이 발생 빈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선진국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궁암과 난소암은 점점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한데요. 외부에서 우리 몸의 일부인 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인자를 발암인자라고 하는데,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되어 있고,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은 출산력, 유전적 소인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인암의 증상은 기본적으로 자궁암은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주로 초기에 진단이 내려지는 반면에 난소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말기에 진단이 내려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부인암을 진단하는 과정 등은 자궁경부암은 세포진 검사, 그리고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을 하게 되고요. 종양표지자와 같은 암 혈액 검사에서 SCC와 같은 종양표지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영상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암은 초음파, 그리고 조직 검사, 그 다음에 종양표지 물질 영상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난소암은 초음파, 그리고 종양표지 물질 영상 진단을 통해서 종양 부인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다양한 영상기법, 우리 산부인과에서는 이게 초음파가 이 내과에서의 이 청진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CT, MRI, PET-CT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부인암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자궁암과 난소암은 수술을 통해서 병변을 제거를 하고, 리스크 팩터나 좀 더 진행된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또 필요한 경우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부인암을 치료하게 됩니다. 부인암 수술은 기본적으로 자궁을 제거를 하고 양쪽 난소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이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위로의 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파든을 절제술을 또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궁암은 기본적으로 일부 자궁 경부만 제거하는 원추 생검술과 같은 수술이 있고,
단순, 근치 수술과 같은 자궁 적출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임파절 절제술을 기본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초기의 암종, 주로 이제 자궁 내막암과 초기 자궁 경부암은 개복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한 복강경 수술을 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컨솔에서 조작을 통해서 로봇팔을 이용하는 다빈치 수술, 로봇 수술이 지금 현재는 주로 초기의 자궁 경부암과 자궁 내막암에서 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소암 수술은 대부분 다 개복 수술을 통해서 병변들을 최대한 감축시키는 종양 감축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방사선요법을 통해서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부인암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자궁 경부암과 난소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자궁 경부암의 진단, 그리고 치료 방법, 또한 자궁 경부암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자궁 경부암 유두종 바이러스인 HPV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성암에서의 우리나라에서는 7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사망률은 9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자궁 경부암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 발생률의 감소폭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자궁 경부암은 이 파파니콜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팝 테스트, 이 스크리닝 테스트를 1920년도에 발견함으로써 자궁 경부암을 1차적으로 스크리닝하는 방법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자궁 경부암이 HPV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발견이 된 이후로 점차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는 이 HPV에 대한 진단, 또한 가다실 서바릭스와 같은 예방 백신이 만들어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궁 경부암은 상당히 많은 발생률이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죠. 자궁 경부암은 이 트랜스포메이션 존이라고 하는 이 편편세포와 이 컬럼나셀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위 사이에서 발생이 되는 암입니다. 이 변형대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대부분은 트랜지언트하게 인펙션이 돼서 좋아지고 나중에는 정상화되지만,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HPV가 감염이 되거나 계속적으로 리커런트하게 감염이 됨으로써 암화되고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암으로 서서히 진행되게 됩니다. 자궁 경부암은 정상에서 암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전암병변이 있는데요. CIN 1, 2, 3라고 해서 이런 전암병변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궁 경부암의 진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기본적으로 질 안에 질경을 삽입해서 자궁 경부에 있는 세포를 일부 채취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변형된 세포를 통해 진단을 내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센시티비티가 상당히 낮고 false negative rate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선별검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오진 가능성이 높게는 50%까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진단기법을 통해서 이 액상형 사이톨로지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세포들을 오토메이티드하게 분석하거나 또한 HPV DNA 테스트를 통해서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피지컬한 파라미터들과 또한 노블 바이오마커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HPV DNA 테스트는 하이브리드 캡처 2와 DNA 칩 테스트를 통해서 HPV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는 높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특히 젊은 여성에는 트랜지언트한 인펙션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있기 때문에 스페시피시티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를 보조하는 방법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자궁경부 확대를 통해서 자궁경부를 이런 확대를 하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전문가에게 보내서 직접 판독하는 방법인 자궁경부 확대 촬영술이 있고요. 우리가 직접 질확대경을 통해서 자궁경부를 6배 내지 20배까지 확대를 해서 관찰하는 방법인데요. 정상과 다르게 이러한 의심되는 병변들, 자궁경부의 전환병변, 자궁경부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을 때는 펀치 생검이라고 해서 조직을 띄어서 확진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암이든 확진은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고요. 이런 펀치 생검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자궁경부에서 이 이빨 모양으로 자궁경부를 떼어서 일부 조직을 떼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자궁경부의 병기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인베이시브하게 3mm 이하인 경우에는 1A,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병변은 1B, 그 다음에 2기, 3기, 4기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2018년도에 이런 스테이징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 3기가 들어오게 되는 상당히 많은 변화의 병기 설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치료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초기에 자궁경부암은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특히 1기인 경우에서는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2기 말 이상인 경우에서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합병하는 이 동시에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궁경부암에 있어서 특히 전환병변일 경우,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초기에 있어서 자궁경부를 보존해서 이 생식기능을 보존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이런 원추형으로 해서 자궁경부암을 자궁경부의 병변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원추 절제술 시술 방법이 있고요. 나중에 한번 이 우궁학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치료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궁경부의 최신 치료 동향들은 대부분 일부 자궁경부만 제거를 하고 몸체는 살려놓고 나머지 이런 생식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신 능력을 보존하는 치료를 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방광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존 수술을 또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치적으로 자궁경부를 절제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입력 보존이 없는 여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자궁과 난소 나팔관을 제거를 하고 그 구조물들을 광범위하게 제거를 하고 또한 각각의 양측 골반 임플란트 절제술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초기의 자궁경부암은 대부분이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이런 근치적 절제술을 같이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 컨솔 안에서 이러한 로봇팔을 이용을 해서 직접 기구 조작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다빈치 로봇 서저리가 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되고 있고요. 방사선요법에 있어서도 이런 IMRT와 같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의 방법들이 또 토모세라피와 같이 이런 아주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기본적으로 극히 초기를 제외하고 나서 고위험군 등의 수술 이후의 고위험군들 그리고 2기 말 이상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주로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치료하는 동시 항암 화학요법을 저희가 CCRT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과다 사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합병증을 줄이면서도 최소한 11% 이상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는 이 CCRT를 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궁경부암의 가장 흔한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선생님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항문이나 생식기 주변 피부에 기생을 하며 누구나 흔하게 감염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와 같은 여러 암과 생식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감염이 되어도 아무런 증상과 징후가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또한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평생 동안 75에서 80% 남녀가 감염이 되지만 증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10명 중에 3명, 남성 10명 중에 2~3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은 여성에서 주로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 부인두암 등을 발생시킬 수 있고 특히 남성에서는 음경암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평균 3명 중 1명이 감염이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특히 18에서 29세의 젊은 여성에서는 2명 중 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남성에서는 전 세계 역학 연구들 중 절반 이상의 연구에서 남성에서의 HPV 감염률은 약 20% 정도로 알려져 있고 현재 남성에서 권고되는 임상학적인 선별검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PV는 HPV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대부분 HPV 감염은 아무런 증상과 징후가 없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혼자만의 노력으로 예방이 어렵다. 그러므로 남녀가 함께 예방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또한
우리 산부인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모체로부터 아이에게 직접 HPV가 이행되는 수직 감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PV에 감염된 산모 5명 중 1명의 아이가 HPV에 감염된 채로 태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일부에서는 출산 시에 태아의 호흡기에 HPV가 감염이 돼서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양성질환이긴 하지만 재발이 작고 호흡기 내 사마귀와 같은 혹이 자라기 때문에 몇 개월 간격으로 계속 반복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아이도 이 수직 감염으로 인해서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이 발생이 돼서 수술만 거의 30번 이상 진행해서 아이가 전신마취 할 때마다 매일 울음을 계속 지속했던 그런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 HPV 감염에 대한 위험도를 한번 자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각각 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체크 표시가 많을수록 HPV의 감염의 위험도가 증가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PV가 일으키는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경부암이 가장 흔하고요. 주로 16, 18형이 70%를 차지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많이 감소됐긴 하지만 자궁경부암으로 인해서 1년에 약 100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HPV가 일으키는 질환은 HPV가 감염이 되면 대부분 일시적인 감염으로 끝나게 되지만 지속적인 감염이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양성질환인 생식기 사마귀가 발생이 되고 대개 2년에서 5년 동안은 낮은 단계의 병변, 전암병변이 발생이 되고 그 위에 또한 수년이 지나서 높은 병변이 단계의 전암병변이 발생이 되고 결국에는 9에서 15년 이후에는 우리가 알게 되는 침윤성 암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암이 질암이고요. 발생률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발생 연령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외음부암 또한 HPV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고 주로 어린 연령에서 발생이 됩니다. 발생률은 상당히 낮기는 하고 진단이 상당히 어려운 게 문제가 됩니다. 또한 아주 드물게 항문암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남성 간의 성관계 시에 다발을 하고 HIV 감염 시, 에이즈의 감염 시에 발생률이 더 올라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남자의 0.5%에서 음경암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자궁경부암과 비슷한 발생 경향을 나타내고요. 대부분 16, 18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흔한 양성의 질환으로는 생식기 사마귀가 있는데 남녀 모두에서 발생이 되고 10명 중 1명이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4만 명 정도의 신규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생명에 위협은 주지 않지만 삶의 질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HPV의 올바른 예방법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HPV는 반복적인 감염과 면역력 약화 등으로 인해서 HPV 관련 질환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1차 예방인 백신 접종을 통해서 HPV 유형을 예방이 가능하고요. 또한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자궁경부암 및 HPV와 관련된 암의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HPV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검진률이 낮고 30대 이상부터는 국가에서 우리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지원하기 때문에 특히 자궁경부암의 발생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젊은 여성에서 정기검진을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가짜 바이러스 모양으로 만든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에요. 그래서 접종 대상은 중년 여성까지 또한 남성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사가 백신 6, 11, 16, 18형을 커버링할 수 있는 사가 백신과 16, 18형을 커버링할 수 있는 이가 백신 두 개가 있고요. 최근에는 NIP 통해서 이 국가 예방접종 백신에 들어가 있고 최근에는 사가 백신 외에 국가 백신이라고 해서 6, 11, 16, 18, 31, 35, 45, 52, 58형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국가형 백신을 개발하여 지금 환자들에게 여성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유공학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직 백시네이션을 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백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통해서 여러 합병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슈화된 적이 있었지만 WHO에 있는 국제 백신 안전성 자문위원회에서 백신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국내 식약처, 학회에서도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백신은 총 3번 접종을 하게 되고 0, 2, 6개월 혹은 0, 1, 6개월 통해서 접종을 하게 되고 1년 기간 이내에는 접종 스케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난소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소암은 기본적으로 선진국형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년에 약 2,000례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주로 50대에서 호발을 하게 됩니다. 부인암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예후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 잘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 그리고 호르몬과 생식력 배란, 또한 환경적인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소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면 미국과 한국 공이 발생률 자체는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모탈리티 레이트가 미국에서는 63%, 우리나라에서도 46%로 상당히 높은 모탈리티 레이트,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소암은 우리가 조용한 살인마, 사일런트 킬러로 알려져 있는데 병기가 난소에 국한이 되어 있으면 1기, 골반강으로 전이가 되면 2기, 복강까지 전이가 되면 3기, 간이나 폐와 같은 디스턴트 메타가 있으면 4기로 진단을 내리고요. 5년 생존율이 약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치명률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난소암은 대부분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3기 이상에서 발견이 돼요. 주증상은 통증이나 복부, 팽만 등이 있지만 아주 베이그하게 진단 시에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검진 또한
아직 적절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기적인 골반 진찰, 질식 초음파, 종양 표지자를 일부 사용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적절한 스크리닝 테스트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우궁학과 선생님들과 함께 난소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스크리닝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진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산부인과의 청진기와 같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골반에 있는 난소 나팔관 부위에 이런 종괴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 CT와 MR을 통해서 이 골반 강내에 있는 종괴의 성상,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사이즈, 쉐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기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턴트 메타를 확인하기 위해 펫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난소암은 다양한 이런 병리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상피세포 종양, 그다음 생식세포 종양, 성기삭 종양과 같은 다양한 난소 종양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종양 표지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종양 표지자 중에 최근에 이제 로마와 같은 리스크 오브 오바리안 말리그넌시 같은 로마 테스트를 주로 스크리닝 테스트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센시티비와 스페시피시티가 상당히 낮은 것이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로마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골반에 있는 종괴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 있어서 피검사를 통해서 종양 표지자 중 CA125나 H4와 같은 종양 표지자를 사용을 해서 각각 폐경기 이전 여성, 폐경기 이후 여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겨서 난소암에 대한 고위험군이냐, 저위험군이냐를 판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아직까지도 상당히 낮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기 때문에 차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난소암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난소에만 국한이 되는 경우 1기, 골반에 파급되어 있으면 2기, 복막이나 다른 림프절 전이가 있을 경우는 3기, 그 다음 원격 전이가 있으면 4기로 나눠지게 되고요. 난소암은 극히 초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75% 이상이 3기 말 이상의 진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25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치명률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난소암의 치료를 살펴보게 되면, 난소암은 수술을 통해서 암성 병변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궁과 난소 나팔관을 제거를 하고 대망, 림프절 절제술 수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이 잔류병변을 남겨놓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생존율의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한 눈에 보이는 종양을 제거하는 종양 감축술을 통해서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개복 수술을 통해 눈에 보이는 이런 다이아프람이라든지 이런 복막강 그리고 장에 있는 모든 병변들을 제거할 수 있는 종양 감축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서바이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주긴 하겠지만, 그와 반면에 광범위 수술을 통한 합병증은 증가될 수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와 베네핏을 생각해서 저희가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난소암은
초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이런 탁솔이나 플라티넘 계통의 항암제를 통해서 진단이 내려지면 수술 이후에 항암제를 사용을 하고 반응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관찰을 하는 방법을 통해 난소암을 치료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난소암에 대한 일부 표적 치료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파프 이니비터와 같은 약제를 이런 플라티넘에 센시티브한 환자에 있어서 메인터넌스 세라피로 이 BRCA와 같은 유전적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일부 약제가 있고, 종양혈관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VEGF를 표적으로 하는 베바시주막과 같은 약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난소암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난소암은 최근까지 발생의 원인의 리스크 팩터는 인세스트한 오뷸레이션 시어리가 가장 흔했습니다. 이 난포가 만들어지고 난포가 배란을 하게 되고 다시 이런 상피세포의 수복 과정에 있어서 암이 발생이 되는 이런 오뷸레이션, 배란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상태에서 암이 발생되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난관세포에서 발생된 암이 난소로 전이돼서 발생이 되는 이런 스틱시어리가 이 상피성 난소암에서의 발생의 원인이라고 최근에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쉼없는 배란이 난소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를 통한 위험인자는 고위험군은 연령대가 40대 이후인 경우, 폐경 나이가 늦고 초경의 나이가 빠른 경우,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적이 없고 고지방식이를 먹거나 유전적 소인이 있는 군에서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지속적으로 배란을 하는 상황들, 억제되지 않는 상황들에서 발생이 되는 거고요. 또한 난소암은 이런 BRCA1, 2와 같은 유전적 변이가 있는 이런 유전성 난소암을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들은 스포라딕, 우연히 발생되는 암이 90%이지만 난소암은 이런 유전성 난소암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유전자 BRCA1, 2, 우리가 BRCA1, 2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방암의 발생률이 약 50에서 80%, 또한 난소암의 발생률이 35에서 60% 이상 증가되는 소견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안젤리나 졸리. 20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로 알려져 있고, 이런 안젤리나 졸리가 2014년도에 예방적으로 마스텍토미를 시행을 하고, 최근에는 예방적으로 난소 나팔관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여배우가 이런 유전성 난소암,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절제술을 시행한 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낳게 됐고요. 그 이유는 안젤리나 졸리가 가족력에서 이런 BRCA 진의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수술을 진행을 했고, 또한 그 사실들을 타임즈에 기고를 하게 되고, 이런 안젤리나 효과를 통해서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호응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전성 부인암 센터가 만들어지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유전성 유방, 난소암에 대해 있어서는 최근에는 이런 NGS와 같은 유전자 변이를 확인을 해서 그의 맞춤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치료 방향을 최근에는 찾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몰리큘라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에피제노믹, 지놈,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코호트들의 몰리큘라 베이스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프리시즌 메디슨이 점차 발전을 하게 되고요. 4차 산업혁명, 최근의 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의료의 방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고 있는 분야도 또한 리퀴드 바이옵시를 통해서 서큘레이팅 튜머셀이나 셀프리 DNA에서의 튜머 마커를 확인을 하는 방향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인암에서의 캔서 패널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공학과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패널들을 또한 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마커들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클리노믹스와 함께 같이 우리 방사선 종양학과와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진단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소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배란일을 억제시킬 수 있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가 임신을 통해서 배란을 억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신과 출산으로 암 발생의 40%까지 줄일 수 있다. 아이를 한 명 낳으면 난소암을 발생률 35%,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15% 이상 암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케모 프리벤션으로 우리가 경구 피임약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런 배란 억제를 통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 여성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난소암을 줄일 수 있고 얼만큼 더 오래 복용했느냐에 따라서도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유전성 유방 난소암이 있는 경우에서는 난소 나팔관을 예방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 난소암 여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화로 유전 상담을 하게 되고 초음파를 6개월 간격으로 필요하면 경구 피임약,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적으로 난소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해 볼 수 있고 1년 간격으로 유방에 대해서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검진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대장, 자궁경부와 관련된 검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부인암에 대해서 여러 우공학과 선생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좀 더 특히 자궁경부암과 난소암에 있어서 진단 방법들에 있어서 특히 진단의 기구들, 이 콜포스코피 아니면 서비코그래피, 그리고 팝스메어 이런 진단 방법들에 대해서 차후에 선생님들과 다시 시간을 가지고 상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